자, 위험성 평가가 문제가 1번에 그냥 딱 하니 나왔어요. 1번에 아주 그냥 석죽이는 문제죠. 저는 보통 시험지를 딱 받잖아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거기에 이제 1조시 열세 문제가 딱 나오는데 문제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봐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나 쫙 봐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에서 내가 키워드가 생각나느냐. 키워드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생각나면은 저는 그냥 그 문제 바로 풀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저는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해요. 키워드가. 근데 우리는 어쨌든 1교시에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10문제를. 그죠?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문제 다 키워드가 생각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한 구력이 이렇게 좀 오래되고 하시는 분들은 손은 다 돼요. 어쨌든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키워드를 모르고 쓴다. 그거는 그냥 잘 써야 5점이에요. 잘 써야 5점. 그러니까 그 키워드 선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키워드가 그렇다고 뭐 그 문제에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암기노트 공부할 때는 뭐 키워드 내가 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뭐 예상 문제를 뽑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란 말이에요. 지침. 이거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뭐 어떻게 뽑느냐. 그거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키워드를 뽑을 수 있어요. 어떤 키워드를 뽑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동안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 산업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산업계. 주구장창 산업계만 공부하고, 그죠? 석유화학, 뭐 플랜트, 이런 쪽만 공부를 했는데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답안을 이거는 지침이니까 지침에 있는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고 쓰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게 근데 시험장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이 포인트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한 문제당 10분 주어지는데 한 문제당 10분이 대부분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이거 손을 못 댔을 거예요. 써도 다른 거 정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쓴 분들이 많겠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위험성 평가에 하는 방법으로, 그죠? 뭐 해저드 해가지고 뭐 빈도 가격도 해서 아마 이렇게 다 썼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뭐 그렇게 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업장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사업장. 도대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저는 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위험성 평가 비슷한 게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점짜리로 나왔잖아요. 그럼 25점짜리로 더 확장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산업계 위험성 평가뿐만이 아니고 건축문화재에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교재에 이제 실어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이제 대책을 세워서 하는지 그 관점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침이니까 이제 사업주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컨설팅, 위험성 평가 실시, 간주라는 거는 이제 제휴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밑에 네 가지 방법을 했을 경우는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특례를 준 거예요. 특례. 완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키포인트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그냥 보시고 개선사항 한번 보세요. 개선사항. 개선사항에 그러니까 사업주, 여기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요, 사업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 사업주가 어떤 마인드로 내 사업장을 관리를 하느냐. 자, 요걸 보기 전에 다시 잠깐 앞으로 갈게요. 사업주의 의무를 잠깐 보면, 사업주의 의무. 1번을 보세요,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죠? 이건 뭐예요?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그러니까 사업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잖아요. 대부분 보통. 뭐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있죠. 또 소방 쪽,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뭐예요? 보건 쪽이죠. 보건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 사업주가 대행을 시켜요. 왜 시켜요? 내가 잘 모르니까. 대행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참 악용을 하는데 사업주가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그럼 자기 면피용으로 활용을 해요. 안전관리자,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면피용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면은 그거예요. 사업장의 2번 보세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자, 지도, 조언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보자, 지도, 조언을 하라는 거지. 아니 사업주가 야, 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관리하려면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요? 다 안전관리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지침 할아버지가 내려온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침이나 법규나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 항상 개선사항이 뭔지,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개선사항에 보면 사업주의 책임 확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하도 공장 창고 이런 데서 막 공사하다가 화재 나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불연제로 하고, 그죠? 패널 쓰지 말라고. 그리고 과태료, 벌금 많이 높였어요. 사업주한테 과태료, 벌금 많이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 쪽에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안전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답안을 쓸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키포인트.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뭐냐. 지침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지침은 내가 알고 있어. 또 이 법규 물어봤어요. 이 법규는 내가 알고 있어. 쓸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안에서 이 출제자가 뭘 알고 싶어서, 뭐가 궁금해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법규 이런 지침 문제들은.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계산사항이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공부하시면서 그거를 좀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깊이. 어설프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내렸는데 왜 위로 올라가지? 네, 당량비 문제가 나왔죠. 당량비.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느 책에, 어느 소방기술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이러면 안 되고, 뭐 당량비가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당량이란 말이 뭔지 모르면은 이 개념 잡기가 참 어려워요. 당량비. 당량비. 당량은 뭐냐면 이렇게 화학 반응할 때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메탄이 메탄 1몰이 화학 반응할 때 산소 몇 몰이 필요하냐. 이게 당량이에요. 1몰당 몇 몰이 필요하다. 당량 대 당량이라는 거죠. 그게 비예요, 비. 당량 비라는 게. 근데 당량은 이제 등가다. 당량은 등가다. 대등하다. 뭐가? 결합비가. 결합비가 그러니까 대등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당량비 개념이 뭐예요? 개념. 얘는 이제 비율이에요, 비. 당량 비율. 여기에서 일정량의 공기라고 했어요. 공기는 일정하대요. 그럼 뭐예요? 이거 에어. 그죠? 공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제 화학 양론으로 연료가 이제 연소할 거 아니에요? 이론 연공비니까. 아주 이제 100% 완전 연소하는 걸 가정했을 때, 이 분모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 분모는 기준이에요. 분모라고 하지 마세요. 분모는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분의 뭐다. 이 분수 형태 자체가 비예요, 비. 분수 형태 자체가. 그럼 당량은 뭐예요? 이 공기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연소 물질에 대한 이 연소 물질의 비잖아요. 이게 당량비인 거예요, 당량비. 이 연소 물질에 대한 이 메탄 1몰당 이제 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개, 그죠? 1개, 2개가 들어가죠. 그럼 메탄 1몰당 산소 2몰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완전 연소할 때예요. 얘는 산소니까 뭐예요? 이제 공기겠죠, 에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몰이 아니고 공기 중에 뭐 1.1몰이 있어요. 그러면 1몰당 얘 1몰당 1.1이잖아요. 1.1이 있으니까 1몰당 1.1은 당량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1보다 크잖아요. 당량비 파이가 이렇게 되면 당량비 파이가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당량비라는 게. 그럼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럼 당량비에 따른 혼합기 상태. 뭐 파이가 1보다 크다. 파이가 1일 때, 파이가 1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럼 이렇게 쭉 해서 그 답안을 쓰실 때요. 답안을 쓸 때 제가 뭐 이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죠? 내가 이걸 썼어요.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딱 보기 좋게.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게 어떻게 보면 얘는 얘의 중복이에요. 중복. 그죠? 중복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게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흔히 플러스 알파를 뭘로 생각하냐면 남들이 잘 모르는 거. 그죠? 남들이 잘 모르고 나만 아는 거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답안 구성할 때 플러스 알파는 마지막 네모 박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개선사항, 비교표, 그 다음에 위에 쭉 쓴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거.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다음 이제 쭉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그래. 이 플러스 알파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을 이제 하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네, 얘도 이제 법규 문제죠. 벌써 이제 3번 1, 2, 3번 하는데 법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 지금. 짜증나죠, 아주 그냥. 아니, 도대체 관리사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이거. 관리사 문제인데. 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분명히 관리사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누구나.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공부는 했어요.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 긴가민가 하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게 정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뭘까요? 출제 의도. 이 답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답안은 진짜 법규 내용 그대로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점수 얼마나 줄까요? 근데 이거 법규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근데 이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관리사 그동안 공부한 그러니까 합격 관리사분들이 이제 기술사 이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쓰겠죠. 근데 그냥 기술사만 주구장창 공부하셨던 분들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법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내가 이 법규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기서 키포인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개념의 1번을 볼게요. 개념 1번.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근데? 네. 내가 잘 안 보여, 이게. 얼룩져가지고 지금 내가 잘 안 보여. 개념 1번에 보면 증축, 그죠? 증축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증축.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러니까 문제에서 증축과 용도 변경의 특례를 쓰래요. 증축과 용도 변경의 특례. 그러면은 밑에는 이제 법규니까 차지하고 이 개념이 보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 포함. 용도 변경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증축이 되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증축이 뭐 이렇게 되든 증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이죠, 기존. 이 기존 플러스 증축된 부분까지 합쳐서 법을 적용시켜라라는 거예요, 개념은. 그럼 용도 변경은 뭐예요? 용도 변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실이 있어요. 이 실을 내가 A라는 용도에서 B라는 용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뭐 다른 실들이 막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법규를 적용하라는 거죠. 현재 법규.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얘만 현재 법규를 적용시켜라. 개념은 그거예요, 개념은. 그러면 이랬을 때 출제 의도가 뭘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답안을 써 내려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걸 쓰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개념을 알았어요. 이 개념을 알았을 때 도대체 이 출제자가 뭘 알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밑에 이거
특례, 뭐, 내가 잘 모른다. 한두 개만 써도 돼요. 한두 개만 써도 돼. 근데 그 밑에 부분이 중요하죠. 내 관점, 내 생각.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법규를 접근하는 공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걸 고민하고 특례를 줬단 말이에요. 완화를 시킨 거예요. 기존 법에 대해서 기존 법을 완화시켜준 거예요. 현재 법을 적용 안 하고 기존 법을 그냥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준 거죠. 근데 문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럴만하네. 우리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에요. 뭐 내화 구조로 구획이 되면 완전 구획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방화문으로 구획되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이 낮대요. 그리고 증축되는 연면적이 적고, 또 화재 위험성이 낮은 뭐 캐너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내가 수긍할 만해.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걸 잘 몰라요, 내용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예요? 일정 근무자가 이용한대요. 불특정 다수인이 원래 이용했는데 일정 근무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키워드인 거예요. 이런 걸 찾아서 내가 답안을 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다 써요, 답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화재 확대 위험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구나. 일정 근무자가 이용하는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되는구나. 또 뭐예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용도 변경이 되는구나.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답안 쓸 때. 다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이런 위험한 시설이 아닌 뇌의 용도로 변경이 되는구나. 그죠? 문화시설 뭐예요?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이용하는 거고. 종교, 마찬가지고. 판매, 그죠? 불특정 다수. 운수, 의료. 얘는 사회적 약자죠. 아픈 사람들이니까. 노유자, 사회적 약자고. 수련시설, 애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예요. 운동,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다 불특정 다수예요. 용도가. 근데 이거 이외의 용도로. 그러면 뭔가 특정 용도겠죠. 특정 용도. 특정인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법규 같은 문제는 내가 접근 방향성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넘어갈게요. 그 1교시 문제 보면은 참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들도 나왔어요.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공부하면서도 이제 워낙 많이 나왔고 자주 나왔으니까 이게 또 나올까 했는데 이제 나와요. 대부분 이거 좀 간과했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좀 어쨌든 최소산소 농도 뭐 이거 개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탄가스 요 식 써가지고 최소산소 농도를 이렇게 이제 구한 거죠. 10.4가 나왔어요. 그럼 불활성화 이런 식으로 한다. 마이너스 4% 빼서 불활성화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불활성화 방법을 이렇게 쭉 길게 해놨는데 이게 1교시 문제에 이렇게 답안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답안을 쓸 수 없는데 여기서 제가 뭘 좀 강조드리고 싶냐면 내가 진공포지가 뭐다라고 공부할 때 이제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그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이미지. 이 하나만 알면요. 내가 답안을 쓰기가 정말 수월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다 몰라요, 내가. 왜? 이거 다 몰라요. 얘 그림만 알고 있어. 그럼 답안을 어떻게 써요? 이 그림을 일단 그리겠죠. 근데 그림을 아니까. 그러면 1번 뭐예요? 진공펌프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용기 진공. 그죠?
또 쓰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부합 형성. 그 다음에 N2집이잖아요. 얘를 뺐으니까 당연히 부합이 형성되겠죠. 그 여기다가 부합 형성 또 써도 돼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기 나름인 거지. 내가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이 박스 쳐서 이렇게 또 쓰세요. 이게 답안 쓰는 요령이에요. 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한 번 쓴 거를 또 써도 되는지 그러면 중복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답안 쓸 때 시인성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시인성. 문자로 막 채점하시는 분은 보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단순한 이 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의 공부 양과도 관련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법규를 쓸 때 그 법규를 막 외우려고 막 노력해요. 외워서 써요.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해. 근데 어떤 누구는 그 법규를 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키워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채점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더 좀 이 호감, 마음이 갈까? 내가 만약에 채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자들은 이 사람 답안을 보면은 이 사람 공부 양, 그죠? 공부 양.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 이게 답안이 내가 표현한 거잖아요. 답안에 다 나와 있어요.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수만, 내가 이 사람보다 한 수만 높아도 이 사람의 수가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스타디 할 때, 예전에 스타디 할 때, 내가 이제 50점 막 중반 맞고 있을 때, 40점대 맞고 있는 사람들 답안 쓰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죠? 그러면 채점관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답안 수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수준을 높여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느냐? 주구장창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수준을 높일 수는 없어요. 합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단시간에 이걸 끝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럼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줄이세요. 뭐든지 다 줄이고 축소, 아주 가져가는 거를 되게 가볍게. 내가 어디 가는데 막 무거운 짐 양손으로 이렇게 지고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냐고요. 못 가요. 가다가 그냥 지쳐버려. 다 놔버려 이걸. 근데 가볍게 하고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죠. 되게 이론은 단순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정말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길서는. 방향성, 방법.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제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다 실어놨어요. 예전에 이거 25점짜리도 나왔잖아요. 저는 25점짜리도 여기 답안에 보면은 보통 25점짜리는 우리가 2페이지만 막 3페이지 막 쓰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죠? 얼마나 돼요? 이거 25점짜리를 만약에 불활성화를 쓴다고 해보세요. 이게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면 다 쓸걸요? 이 박스 다 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25점짜리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뭘 하냐, 이 사람이 왜 이걸 물어봤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불활성화 방법, 당신이 물어본 건 내가 써줄게. 쓰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이걸 물어봤지? 항상 이걸 밑에다 써줘야 돼요. 이걸 왜 물어봤을까? 물론 문제에서 불활성화 방법만 딱 쓰라고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불활성화 방법 요즘에는 이게 단순화된 문제가 안 나와요. 막 두 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오거나 약간 이렇게 꼬아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출제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답안, 이걸 뭐 설명도 하겠지만 이걸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런 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샤르레 법칙이 나왔어요. 샤르레 법칙.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두 가지를 물어봤죠. 샤르레 법칙을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감지 원리를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요. 문제 보실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샤르레 법칙 끊어. 그 다음에 감지기 작동 원리. 아, 이 사람이 두 개를 물어봤구나. 그죠? 이게 저는 문제에서 다 슬러시를 그었어요. 이 사람이 몇 가지를 물어봤고 뭘 물어봤는지. 시험 볼 때 현장에서 문제 보면 다 슬러시 그었어요. 이거 물어봤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뭘 써야 되겠다. 이제 그 문제 보고 그냥 내가 쓰기 전에, 이 답안을 쓰기 전에 이미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답안 쓰면서 막 정해지는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샤르의 법칙, 이거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게 샤르의 법칙이래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대부분 그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림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그리자고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게 어디 나와요, 또? 가스계 선형상수 나오잖아요, 선형상수.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샤르레 법칙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나중엔 보일의 법칙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안 나와. 이게 아니고 응용하는 거죠.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게 소방에서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보일 샤르를 이용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럼 나중에 또 이상기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반복된단 말이에요, 문제 출제가. 얼마 전에 이상기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백맹 도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요. 멀리서 예상 문제 찾지 말라고요. 예상 문제는 바로 내 눈앞에 있어, 이렇게. 바로 내 눈앞에. 근데 왜 이렇게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선형상수 유도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저희 교재 그게 다 실려 있으니까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잖아요. 선형상수 꼭 보세요. 선형상수. 선형상수만 따로 10점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샤르레 법칙을 활용한 열감지기. 제가 10점짜리라 이 차동식 분포형은 안 실어놨는데 일단 이 차동식 공기가 들어간 것도 있죠. 공기가 들어간 게 이제 샤르레 법칙을 이용한 거잖아요. 온도에, 예?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공기를 이용한 거예요. 기체를 이용한. 그래서 작동 원리는 이렇다. 이거는 알잖아요.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이 그림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그림을 내가 그리기가 어렵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요 박스라도 하나 그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감지를 하는지. 이거 우리는 항상 답안을 쓸 때 이 채점 하시는 분들 잘 보여야 돼. 이 답안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탐이 나왔네요. 화재 한정 기준. 이거는 화재 한정 기준을 물어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죠? 이거 법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법규 문제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왜 감지기를 천장 뭐 이렇게 위에 다느냐, 헤드를.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화재 플럼. 그죠? 화재 플럼 배웠단 말이에요. 뭐 그림 그릴 수도 있겠죠. 밑에 이제 그림 나오는데. 이제 메커니즘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형화된 답안이잖아요. 정형화된. 그죠? 그러니까 답안을 얘도 마찬가지로 표로 넣었어요. 그죠? 표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점짜리 답안으로 접근할 것이냐. 얘를 25점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걸 확 늘려가지고. 그죠? 이걸 풀어가지고 25점으로 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림 하나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림 하나하나 더 넣어야 돼요. 구획된 플럼. 그죠? 컨파인드 플럼. 그림 놓고. 수평 화염. 여기다 그림 넣고. 천장 제트, 실링 제트 플럼은 밑에 이제 그림 이런 식으로 넣고. 각각의 그림을 넣고 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걸 넣어주는 거죠. 표. 제가 뭐 했어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거는 이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넣은 거예요. 구획실에서도 이런 화원이 벽 구석에 존재하고 공기 인입이 제한해서 플럼 온도가 서서히 저하된다. 뭐 이렇게 구획된 플럼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부력이 형성되잖아요. 부력. 그죠? 부력이 이제 이 네모 박스가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인 거죠. 이 박스만 알면.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답안을 쓸 때 이게 25점이라면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로는 T분의 353. 이 식 알죠? 이거는 뭐예요? RT분의 PM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차에 의한, 얘는 다 상수니까, 상수잖아요. 상수 넣으면 온도만 남겠죠. 그럼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 하잖아요. 온도차에 밀도차,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 부력 생성, 공기 인입.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밑에 공기가 인입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와류 난류.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와류 난류가 막 일어나겠죠, 이렇게. 와류 난류가. 화염에서 와류 난류가 왜 일어나냐면 내가 성장을 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화염이 성장을 하려고. 화염이 보통 여기서 불꽃이 이제 일어나면 얘가 처음에는 측류 화염이 이제 우리 촛불 보면 아주 고든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일정 크기 이상 되면 난류 화염이 돼요. 난류 화염은 뭐예요? 옆에 있는 공기를 내가 이 와류를 통해서 이 공기 인입을 더 촉진시키는 거야. 공기를 더 이렇게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요. 와류가. 그래서 이 화염을 더 이제 키우는 거지.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염 높이가 증대가 되고 공기 인입은 더 빨라진다. 그죠? 문제 여기. 와류 난류에 의해서 화염 높이는 더 높아지고 공기 인입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이 밑에 답안을 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게 답안 쓰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난 답안, 난 내가 외울 때, 공부할 때, 내가 가져갈 때, 난 얘 한 줄만 가져가면 돼. 이렇게 답안, 시험자 갈 때. 화재 플럼에 대해서 이 한 줄만 가져가면 된다고. 메커니즘을 알면 돼. 그럼 여기서 이식 나오죠? 부력. 그 그림 나오죠? 그림. 여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설명이 다 된다고요.
그림 그리고 밑에 설명. 그림 그리고 설명. 그 다음에 화형 높이 공기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말로 외울 거냐고요, 말로. 화재공학적 측면에서 어때요? 부력 때문에 밀도차에 의해서 부력이 발생하고 열기류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위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죠? 그 순차적으로 탁탁탁 이 메커니즘에 맞춰가지고 쓰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답안을 보면 메커니즘 따로, 그 밑에 내용 따로, 마지막에 답안 따로. 되게 다, 뭐랄까, 답안이 잘려 있어요. 이렇게 땅땅땅. 답안이 잘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뭔가 이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